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요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오늘 날씨 상당히 무더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습하지는 않아서 그럭저럭 견딜 만은 합니다. 습하면 더위를 더욱더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여름에 습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부 유럽의 경우 겨울에 습합니다. 겨울에 습하면 추위가 더욱더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습도는 기온을 그 기온 이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자, 봄 동남아 이상으로 습한 우리나라 여름, 이번 여름 유난히 덥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어제 40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퇴역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탈핵 시대를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의 전면 백지화까지 언급했습니다. 탈원전 기조가 공식화된 가운데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내용, 앞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이제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가 됐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이 탈핵 국가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탈원전, 탈핵이라는 표현이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표현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핵발전소를 짓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첫걸음은 이제 내딛은 거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주 만족스러우시려면 어떻게? 아니,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부산 울산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신고리 오르코기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딱 부러지는 답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탈핵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신규 발전소 건설만 이제 중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실제로 이제 수명이 만료되는 발전소는 지금 고리 1호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발전소가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먼 미래에 좀 벌어질 일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봉쇄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탈핵이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냐? 요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중단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네네. 이게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몇 개예요? 예, 지금 현재 전체가 25개였다가 어제 24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지금 5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획 중인 것, 요번에 이제 신규 건설, 준비 중인 발전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전면 중단하겠다고 한 거는 이 5개가 아니고 계획 중인 6개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지금 요번에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5개는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는 백지화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중단이라는 표현이 어제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거는 지금 현재는 건설 중이고 특히 신고리 오르코기의 경우에는 논란이 많다 보니 이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겠다. 요게 이제 어제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건설 중이 아니라 계획 상태에 있는 6개는 백지화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런 거죠.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자, 근데요. 이게 지금 궁금한 것이 이제 탈원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탈원전 좋으면 탈원전 대신에 이제 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러면 전기값이 올라간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름철 가장 피크 때조차도 전력 예비율이 뭐 15%, 20%까지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전력이 넉넉한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문제로 이제 탈석탄 또는 이제 핵 문제로 해서 탈핵 이런 것들은 지금 하기에 가장 좋은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전기요금 문제는 지금 뭐 산업계에서 뭐 엄청나게 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요금의 원가가 공개돼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 모든 24개 핵발전소를 다 멈추자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그것도 신규로 짓는 것만 지금 중단하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전기요금에 포함된 인상의 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제 풀어가야 될 이제 정부도 전기요금 원가 공개하고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논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장기적으로 먼저는 안 짓고 그러려면 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1차적으로는 지금도 전체 전력 중에 20% 정도를 지금 가스 발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탈핵을 하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석탄보다는 가스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화석 연료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천연가스 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이후엔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태양광 발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솔라셀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솔라셀을 만드는 과정도 환경에 좀 영향을 준다. 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굉장히 유독한 화학 물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발전원이든 100% 깨끗한 발전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것들이 더 큰 환경적 위험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유독 화학물질이 나오고 핵발전 같은 경우는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사용 핵연료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누구는 미세먼지 나오고 CO2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건 존재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이게 발전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이게 수명을 다했을 때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실제로 고리가 설계 수명 30년에 10년 연장해서 40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체하는데 정부가 밝힌 게 15년 걸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1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4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한 건데 나중에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여기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거죠. 자, 해체 지금 말씀하셔서 그 해체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네. 해체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15년 6개월이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그냥, 예기치 않은 문제로 막 이렇게 해체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계획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체라는 것이 이제 공장을 없애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아니라 핵발전소죠. 그렇죠. 발전소를 철거하는 건데요. 철거하는 거. 예, 근데 이게 그냥 보통 건물이면은 그냥 부수면 되는 거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을 제거해 가면서 이제 건물을 부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준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방사성 폐기물을 각 발전소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죠?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해체를 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어디로 가요? 지금 그냥 고리 발전소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으면 완전히 그러면은 그걸 해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해서 각종 쓰레기별로 이제 준위가 높은 거는 준위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이렇게 좀 분리수거도 좀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모아놓으면은 조금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조금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해체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발전소 부지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쓰레기를 다 밖으로 치워서 나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고리 핵발전소 부지 안에 그 사용 해결료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게 지금 6,437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통 첫 번째 발전소를 해체할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해체를 해서 경험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7천억, 8천억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리 1호기의 경우에 지금 6,400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다. 예, 그런 거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기치 않은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해체를 하다 보면은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사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누출이 돼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요즘 경주 방패장에 들어가는 이제 중조준위 폐기물이 한 드럼통당 보통 1,000만 원 이상 줘야지 이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렇게 좀 오염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래 버리면은 해체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순식간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15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해체 작업이요. 네. 15년 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5년 6개월. 그게 몇 년도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203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2032년 12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 해체하고 탈원전 다 좋은데 우리가 좀 유의할 점 같은 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길은 분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앞으로 이루겠느냐. 어제도 탈핵 로드맵, 탈원전 로드맵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내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하나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8시 29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 서행입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오늘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터널 부근, 이후로 홍지문 터널 부근 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특히 이후로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반대편 도심 쪽으로만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옆으로 가는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 길 내곡나들목 부근 지날 때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반대편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남양주에서 상일,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성남에서 판교까지 모두 합해 14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서울하고 부산, 세종 이 등 10개 도시의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네요. 이번에 대출 규제 강화한 곳이 이게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죠? 땅은 아니죠. 땅은. 맞습니다. 네. 그 주택만 해당하는 건데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주요 도시가 된 서울, 부산, 세종에 경기도 있는 7개 도시에서 총 10개 도시다 이렇게 되는데 부산도 일부 전체 16개 구 중에 7개 구가 해당하는데 주로 이제 뭐 재건축과 신규 주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게 대출이 가장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왜냐하면 집 자기 돈으로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껴서 사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내 게 아니다 은행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예. 주로 LTV 그러니까 전체 집값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70%였는데 예. 60%입니다. 1억 원짜리 집이라면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고 내 소득에서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동안 한 5천만 원 하면 3천만 원에서 했다가 이제 2,500만 원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서울, 부산, 세종시, 경기도, 뭐 광명, 뭐 과천, 성남 이런 데는 강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다만 실수요자 어떻게 할 거야? 저소득자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서민 실수요자 부분에 부부 대해서는 합산이죠. 맞습니다.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70% 60% 비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단 대출 많이 했죠, 그동안 또. 맞습니다. 아파트. 여기에도 DTI가 적용된다고 그러죠? 2005년부터 분양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단 대출이 늘었는데 집단 대출은 아시는 것처럼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 잔금 대출에 대해서 DTI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DTI를 종전 이 다른 구역까지 투기가 좀 있다라는 과열된 지구와 동일하게 50%를 처음으로 적용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 잔금 전에 받는 이주비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에 70%까지 받았던 걸 60%로 동일하게 줄였고 예. 가장 뜨거웠던 게 신규 분양 시장하고 재건축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집단 대출에도 넣고 서울 전역에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를 시켰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도 최근에는 쪼개기가 가능했는데 세 채에서 이제 사실상 두 채 원래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한 채 정도로 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히나요? 이게 정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선별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핀셋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종의 압박을 가한 거죠. 일종의 뭐 잽 정도 이상을 날린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구역의 지역에 대해서 일단 이른바 풍선 효과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경기도에서 이번에 규제 강화 지역에서 빠진 곳, 뭐 가령 용인 같은 경우, 내지는 또 아파트가 아닌 뭐 오피스텔 아니면 신규 분양이 아닌 경매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과열 양상 보이면 정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아니면 DSR 같은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 이 부분은 8월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은 분명히 어떤 좀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데 보통 신규 분양을 이렇게 받죠. 대출을 나중에 입주 시점에 돈이 없잖아요. 네. 전세로 전환해서 갭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신규 분양 시장, 청약 시장과 재건축 시장은 잠시 어느 정도 거래는 줄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현대차, SK, LG 4대 그룹의 재벌 정책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르면 22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4대 그룹의 회장을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중이죠. 다른 3대 그룹 총수만 만날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독대를 할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독대가 독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서로 정경유착이 마치 상징이 돼버려서 아마 전문 경영인들을 볼 것처럼 보이는데 또 왜 4대 그룹만 보냐. 사실상 이 빅4라고 하는데
4위가 LG고 5위가 롯데인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자산 규모가 1조 5천 차이밖에 안 나고 네. 오히려 SK 3위하고 4위가 차이가 한 50조 이상 나거든요. 빅5로 하든지 빅3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고정관념에 빅4로 있으니까 4대 그룹 재벌 정책에 집중하겠다. 4대 그룹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자벌 개혁 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고요.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연금펀드 많이 가입을 했을 텐데 수익률이 적금보다 못한 연금펀드가 수두룩하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다는 건데요. 2007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거의 10년간 이제 매달 초에 적립식으로 연금펀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연평균입니다. 그러니까 3.3%고요. 같은 기간 10년 동안 적금의 이자 수익은 3.32%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1년 수익률, 최근에 주식시장 얼마나 뜨거웠어요. 네.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연금펀드 중엔 마이너스인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연금펀드가 개미 멘탈리티를 갖고 있군요. 맞습니다. 개미들은 다 뭐 올라도 별로 혜택을 못 받았는데. 맞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1인당 300만 원 가까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니까 넣었는데 당연히 내 노후의 어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 국민연금관계에서 넣었는데 수익률이 적금보다 못하다는 걸 알면 누가 넣겠냐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좋겠지 하고 오고요.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게 항상 문자로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거든요. 메일로 오면 잘 챙겨보지도 않거든요. 그게 노후 안전판이 되겠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실상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집중과 선택을 하겠죠. 잘 나가는 펀드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연금 펀드는 굴리는 자산 규모가 다 작아요. 이른바 자투리 펀드들이 많은데 여기에 초보를 넣어놓고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그냥 뭐 부업 정도로 알바 수준으로 하는 그런 펀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신경을 안 써주고 무신경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금 펀드 보통 가입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한 다음에 해지를 잘 안 하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나 비과세 이런 혜택을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데 정말 유의하실 건 펀드 간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면 뱉어내야 되지만 계좌 이동제라는 게 있거든요. 연금 펀드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펀드로 아무런 어떤 손실 없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은 환매를 하면은 손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10년간 유지하고 65세, 55세 이후에 받아야지만 그 혜택을 계속 연금처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방안이 곧 발표된다고 그러네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기본료죠.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라는 게 원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는데 이건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요. 대신에 대부분의 60-70% 이상이 LT 가입자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휴대폰은 구입할 때 보조금 안 받고 대신에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택 약정 할인율이 지금은 20%입니다. 1년 약정을 하든 2년 약정을 하든 이걸 2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2만 원대로 낮추던가 이런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외에 이제 그 와이파이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국정기획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이파이 늘리는 거야 이제 뭐 그렇게 이 통신비 인하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KT가 열지 않았는데 KT가 열다고 하고 근데 광고를 봐야지만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고로움을 덜면서 애플리케이션 중에 광고 봐야지 무료로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우리 광고 많이 본 것도 습관이 되면 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죠.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야당과의 갈등도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이 인사청문회 고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 인사위기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 변화 그리고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화요일의 남자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미안. 그만합시다. 이거 방송 못하겠네, 이거. 일주일에 2번 불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수요일, 죄송합니다. 네네. 화요일 날. 10번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인사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인사를 잘해야 한다. 이 허니문 현상이 지속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사 논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슈가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은 19%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80%가 넘었습니다. 83%로 나타났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에 그쳤습니다. 이 평가를 유보한 응답자는 7%인데요. 대통령의 고공행진 어디에 핵심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호남 응답자의 99%, 30대의 93%, 더불어민주당 97%, 학생청 9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조사가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이런 거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결과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사 직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논란에 이 자진 사퇴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전국이 급냉되었는데요. 이 당장 지지율에 얼마 정도나 반영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지율 파동 현상에 따라 이 부정적인 여론이 축적되고 이 계속되는 등락이 거듭되면 이 지지율이 하락되게 되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지율에 더 큰 부담을 줄 이슈는 안보와 경제인데요. 한미 정상회담과 7월에 이 G20 정상이 함부르크에서 열립니다. 독일을 또 우리 신유 교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경제 이슈에 잠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이슈의 영향이 부동산 정책, 또 추경 예산안 통과 여부, 통신비 조정,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변동 등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종찬 본부장님이 외교안보 이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거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이 이슈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하면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도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 뜻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론조사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후보자들의 임명안 통과 찬반에 대한 여론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유난히 지난 대선을 관통하면서 여론조사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왈가왈부되는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과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참고와 분석의 대상입니다. 이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는 여론은 아니고요. 각종 의혹과 자질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또 인수위가 없는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으로 무조건 강행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합과 협치의 덕목은 임기 내내 실천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야권 또한 국정 운영에 협력하는 정치적 미덕을 앞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 아까 그 지지율에 좀 궁극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지금도 뭐 있죠, 그죠? 네, 대통령 시절 고공행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 대통령이 지금처럼 고공행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임기 초간 달달합니다. 지지율이. 허니문 효과 또 탄핵 여파로 대선 승리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마땅한 견제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의 이유를 살펴봤더니 소통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다음으로는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인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꼽기도 했는데요. 이 부정평가 이유는 인사 문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와 소통은 마치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지지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 그리고 소통을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지율에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돌아온 대선 후보 홍준표 경남지사 좀 빨리 돌아왔어요. 예, 딴 대선 후보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우리 홍 지사님은 좀 빨리 돌아오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홍준표 전 지사의 재등장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관심인데 각 정당의 지지율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까지 미국에 트럼프가 2명이었다. 트럼프 홍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다. 예.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대통령 선거는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가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이념 성향을 이 진보층과 중도층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의 응답자가요? 여론조사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진보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야당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 보수층에서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였습니다.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무려 74%입니다. 이 야당의 지지율을 살펴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10%,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7%였고요. 바른정당은 5%에 그쳤습니다. 이 정치 응답자의 앞서도 소개해드렸는데 65%를 차지하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선 결과의 반영으로 중도층의 진보성은 더 강화된 것이죠.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조차도 진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면에 보수는 여전히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 가까운 사람 분들이 이제 중도 진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30%가 전부 보수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보수층은 25%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핵심 기반이었던 이 영남권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에 뒤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 기반하면 또 자유한국당은 50대와 60대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의 기반이 붕괴돼서 샤이 보수가 아닌 이 부끄러운 쉐임 보수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가장 중요한 당의 지역적 자산하면 호남 아니겠습니까? 예. 이 호남에서의 경쟁력이 상실된데요. 이 호남에서 광주 전라 국민의당 지지율이 6%였습니다. 이 바른정당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의 정체성 재확립, 당의 비전 제시가 필요한데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른정당 바르겠죠. 그렇지만 이 기반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바른정당을 응원하는 지지층들의 목소리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원비어 미국 대학생 미스터 원비어가 결국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핵심 이슈도 좀 여론조사 있습니까? 사드 배치 뭐 이런 거요? 네, 다음 주면은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워싱턴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이 북한의 노동 교화형으로 감금 억류되었던 인권 유린당했던 오토 원비어. 이 북미 관계 사망되면서 상당히 급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원비어의 고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시내티가 있는 이 오하이오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선 당시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경쟁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아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관계에 대한 전략적 모색이 그래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찬반을 물어보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53%가 찬성 의견이었고요. 이 반대는 32%인데 같은 조사 기관의 이 추이를 분석해 보면 연초의 결과보다도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진보 중도 성향이 한 7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사드는 결과가 좀 다르네요. 그럼 우리나라 진보도 사드에 찬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결과적으로는 중도층들의 반응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이념을 가릴 것 없다. 아하. 요즘에 국민들의 걱정은 안보가 안 보인다. 예. 예. 또 말도 이렇게 팍팍 되시네.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찬성 이유, 반대 이유 있을까요? 네, 찬성 이유는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 체계다. 또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을 느낀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 반대 이유도 살펴보면 32%로 반대 비율 또한 적지는 않았습니다. 사드가 필요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눈치를 왜 보느냐.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대통령 지지층들의 사드 배치 반응이 결국은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자들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스터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국민의 사망으로 격앙된 분위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인데요. 지금 가장 탁월한 협상의 기술을 문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때라고 국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 아까 제가 수요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정말 보람차고 힘차고 행운이 가득한 화요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